수요일엔 바다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봉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국제사회의 북극 그리고 이 문제에 연결된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구에는 북극이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위쪽 꼭지점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곳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구의 그 꼭지점을 찾았지만 실제로는 바다 위에 찍은 가상의 점입니다. 그리고 그 북극점을 둘러싼 바다를 우리는 북극해라고 부르지요. 잘 아시겠지만 북극해에는 날씨가 아주 춥기 때문에 큰 얼음 덩어리인 빙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극점을 중심으로 북극해를 포함해서 일정 범위를 북극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북극지역의 범위는 논제에 따라서 북극점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다양한 범위까지 한정됩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는 북반구에서 여름 기간에 하루 종일, 즉 24시간 동안 태양이 쭉 떠 있는 이 지역까지를 설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밤중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고 하는 현상이죠. 오로라 현상과 더불어서 북극 지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연 현상입니다. 바로 그 범위가 북위 66도 정도쯤 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지구에서 북위 66도보다 위쪽으로 북극점까지의 지역을 북극 지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북극곰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동물이죠. 물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루돌프, 술록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극곰과 술록 이외에도 북극 지역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독특한 동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바다에도 살고 있는 해양 생명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아주 춥고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는 것은 동식물만은 아닙니다. 그죠? 인간도 역시 놀라운 적응력과 생존력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북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비롯된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혹독한 자연 환경에 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곳을 탐험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개인의 자존심이거나 국가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결과이기도 했죠.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러 나라들이 북극 지역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이곳이 가진 지하 자원 개발의 잠재력에 놀랐고 그것을 경제적 이익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국가들도 많은 기대를 걸고 이러한 도전을 지원하고 나섰죠. 특히 이 북극 지역에 영토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을 이곳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로 구성된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대표적이죠. 섬나라인 아이슬란드, 덴마크에 속한 그린란드도 이 북극 지역에 포함됩니다. 이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개별적인 논제에 따라서 별도의 정책이나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돌하면서 국제적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는 러시아가 북극점 아래 북극해 바닷속 깊은 로모노소프 해령이라는 곳에 러시아의 깃발을 딱 꽂고 북극점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령이란 바닷물 아래 지형의 산맥과 유사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해령이 자국의 영토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온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들이 영유권에 대해서 더욱 민감한 그런 관심을 가졌고 갈등도 드러났습니다. 2010년 이후에 북극 지역에서 긴장을 유지하던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는 UN 해양법 협약 여기에 근거해서 영유권을 확보하고자 각각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국의 대륙붕이 북극점과 이어진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를 UN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이죠. 이런 영유권 갈등은 결국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그리고 각국의 안보적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 지역을 두고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적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럽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요, 북극 지역을 전담하는 대규모 부대를 창설해서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토라고 부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나토는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옛날 냉전 시대에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집단적 방위체제입니다. 북극 지역에 대한 나토의 관심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 또는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해온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이런 북유럽 국가들도 최근 이와 같은 상황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의 역사에는 수많은 러시아와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북극 지역과 연결되기도 하죠. 북유럽 국가들은 노르딕 정체성에 근거한 효율적인 안보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노르딕 방위 협력 기구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3국들에 더해서 덴마크와 아이슬란드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방위 협력을 통해서 각자의 방위 시스템을 조율하고 주요 정보를 교환해서 최근에 이 북극 지역의 안보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럽 국가들의 개별적인 안보 정책, 그리고 유럽 연합이라는 그들의 공동 안보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유럽 국가들의 방위 협력 체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으로 북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은 이전보다 상당히 이 지역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북극 지역에서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북극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또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급격하게 녹으면서 북극을 관통하는
항로까지 과거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국가들은 이 북극 항로의 활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도 북극 지역의 심각한 안보 문제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확대하는 그런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극 지역은 경제적 가치, 정치적 이익, 군사적 경쟁과 같은 여러 국제사회의 문제들이 마구 뒤엉킨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물론 국제사회는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북극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사회 무대로 우리는 북극 이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극 이사회는 북극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그 해결점을 찾으려는 북극 인접 국가들의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북극 이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오염원의 북극권 이동, 북극해의 변화, 북극 지역 원주민의 보호,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정부 대표와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국가들은 결론을 얻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조약, 국제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북극 이사회의 활약은 북극 지역의 논제에 관한 국제법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극 이사회가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는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이사회는 그 자체로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들이 조약을 체결하도록 논의를 이끌어내고 협상을 수월하게 하는 무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극 이사회 중심 국가들이 북극 지역에 영토를 두고 있는 국가에 한정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과 같은 옵저버 국가들이 북극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북극 이사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애초의 자격은 북극 지역 국가여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북극 이사회는 그 기능과 구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남극에 관해서는 국제사회가 오래전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이고 가입이 개방적인 남극 조약 체계라고 부르는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북극 지역의 이런 현실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북극 지역에 관한 국제법 활용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극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국제법을 활용한 사례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점과 노르웨이 본토 사이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를 처리하려고 만들어진 스발바르 조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10개의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된 이 짧은 조약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스발바르 조약은 국제법상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 그리고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초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노르웨이와 영국 등 북미와 유럽이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많은 스발바르 조약 체결국들은 이 조약이 명시한 의무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 조약이 부여하는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근거로 세계 많은 국가가 평화롭게 스발바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북극 연구기지를 이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은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북극 지역에 관한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현재도 활용되고 있고 국제법 분야에서는 영토 및 영유권 문제를 조약의 체결로 해결한 아주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0년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오랜 기간의 국경 분쟁을 바렌츠해 및 북극해에서의 해양 경계 확정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서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북극 지역의 영유권 갈등을 조약으로 해결한 아주 최근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북극 지역 문제에 관한 법들이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는 많은 법이 다른 특성을 가지면서 통일되지 못하고 충돌하기도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이것이 새로운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약의 체결이나 국내법의 적용을 통한 분쟁과 갈등의 조정이 가장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북극 지역의 문제들을 법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법을 활용하여 북극 지역의 새로운 논제에 접근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극 지역에는 국가 개념과는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토착 소수민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스키모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주로 사냥을 통해서 생존해 왔습니다. 북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온 이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혹독한 추위와 매일 싸우면서 생존해왔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록을 키우거나 사냥을 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환경에서도 원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그들만의 삶의 방식과 지식이 세대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인류에게 소중하고 특징적인 우리 모두의 유산인 것이죠. 인류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이러한 언어, 문화, 전통은 관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술 문명이 북극 지역에 접근하고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경제 활동과 문화가 빠르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자급자족과 수렵생활, 그리고 전통적인 언어, 문화, 지식을 대물림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해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제도권 교육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자 도시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사회로부터의 소외, 상대적 박탈감 등을 겪고 결국 그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원주민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은 것도 각국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들은 국제사회와 각국에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북극 지역 국가들은 소수민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법을 근거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이미 1990년대에 북극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1994년에 유럽연합의 소수민족 보호에 관한 기본 협약이 체결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세한 기준들로 보강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기준에 합치하는 새로운 소수민족 정책이 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의 소수민족에 관한 문제는 인권과 환경 등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연결되는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 세상의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핵심 논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활용성이 높은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극 지역은 오랫동안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분쟁을 낳았던 무대였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북극 지역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들을 멀리서 구경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극 지역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 찾기를 하고 실천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은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해서 북극 지역을 포함한 극지에서 활동하기 위한 국내법 차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북극을 포함한 극지역에서 한국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기본 계획을 마련하려는 그런 것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극지활동진흥법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우리 한국인들은 북극을 보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 법의 기준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며 때로는 한국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국가적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북극 지역은 앞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갈등과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현명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법이라는 도구를 더욱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은 북극 지역과 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북극곰과 술록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봉철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